복파 툴러스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귤입니다. 꼬조입니다. 네, 써니입니다. 네, 저는 나니아 요짱입니다. 우리 맨날 듣는 분들이면서도 빠진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미미님하고 다랑어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오셨어요. 대신 이 자리에 참관하러 왔다가 숫자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제가 10분 전에 우리 썬님 손님으로 오셨다가 썬님. 손님으로 오셨다가 썬님이 돼버린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오늘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개 스타 탄생은 이렇게 기존 배우가 큰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되는 수가 있죠. 오늘 그럴지 안 그럴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썬님과 복파 플러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오랜만이라 지금 3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귤님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 저는 이제 작년까지 정정했던 게임을 그만두고 오버워치를 좀 그만두고 오버워치를 관두고 롤도 이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원래 한 번씩 봤지만 요 근래 좀 정주행을 하고 있는 게 펜트하우스. 저도. 그래서 예수님도 좀처럼 하지 않는 죽음과 부활을 이 스노킴이 매번 다루기 때문에 참 재밌더라고요. 뭐 무슨 성경 플롯이 있어? 나 아예 몰라. 죽음과 부활이 왔다 갔다 해 거기서? 네네. 무슨 물인데 뭐 그게 첩보물이라든지 에로물이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야? 예, 그 모든 게 섞여 있어요. 네. 펜트하우스에? 예. 무슨 뜻인데? 그 하우스에는 모든 게 펜트하우스는 들어있어요. 보통 왜 꼭대기층만 하는 거잖아. 예, 맞아요. 그 하우스가 맞는데 그 헤라 팰리스라는 그런 한국 이제 상위권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도곡동 타워. 같은 그런 거? 예,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뭐 우리한테 익숙한 뭐 스카이캐슬이나 스카이캐슬 맞나? 그거랑 이제 부부의 세계를 합해 놓은 듯한. 나 본 것 같다. 그 김소연 나오는 거 아니야? 네네, 맞아요. 악녀처럼? 네, 맞아요. 그거 봤어요. 그거. 네. 그 지금 인기 있다고? 그렇죠. 나는 막장 같아서 그냥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냥 언뜻 예, 느낌이. 그 막장이 이제 요즘에 대박을 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가는구만요. 예, 그 사람들의 모든 상상을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 가장 큰 카타르시스를 주는 진짜. 작품이 아닐까. 뭔가 교훈이 있어?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풍자가 있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교훈과 풍자가 없어서 더 이제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한 뭔가 걸 그런 좋아하지 부분이 않아요. 있잖아. 예, 그렇죠. 그냥 그렇다는 거야. 쾌감을 줘요. 굳이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수습은 작가가 하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언젠가 하겠죠. 오케이. 그렇군요. 그걸 보고 계시다. 네. 재밌어요? 네, 네.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꼬조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네. 네. 전 유부녀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이제 잘랐어요. 인생 처음으로 탈색을 해봤어요. 아주 너무 멋있어요. 딱 탈색을 어울립니다. 했더니 저희 엄마가 난리가 나신 거예요. 전화가 와서. 왜? 시어머니가 그걸 그냥 시어머니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정도. 그러니까요. 시어머님은 원래 쿨하신데 그렇지. 아주 보는 분들마다 너 시부모님이 아무 말 안 하시냐고요. 아니 뭐 샛노랗거나 새빨가면 일단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라 괜찮은데. 제가 그 복팟의 옛님의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이제 결혼식만 끝나면 당장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늘 1년 동안 꿈꿨습니다. 네, 다른 프로그램이지만 그 옛님이 여기 없잖아요. 그 옛님이 머리가 거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수많은 컬러가 있었어요. 빨겠다가 노랬다가 그냥 별걸 하다가 나중에 괜찮더라고. 뭔가 굉장히 멋있는 느낌을 줬는데 그걸 하시는구나. 네. 좋습니다. 옛님을 따라서 꼬조님이 머리카락을 바꾸셨다. 컬러를 좋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손님으로 왔다가 썬님으로 오신 썬.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근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학이 아니라 퇴사. 네, 퇴사를 했습니다. 네,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창업 보육 매니저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창업을 지원해 주는 걸 이제 그만하고 제가 직접 창업을 하고 싶어서 퇴사를 하고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창업이요? 이제 인문학 독서 모임 플랫폼을 하나 만들까 하거든요. 이야, 그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이제 지금 구상 중이고 쓰고 있습니다. 다들 레드오션이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그죠? 돈이 가장 안 될 것 같은 그 자리를 창업한다고 하니까 우리 출연자들 표정이 참 긍휼어린 시선입니다 지금. 아니, 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선택을 감사합니다. 하신 만큼. 그동안 남의 창업을 계속 도와주다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보다 안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뭘 하냐고 내가 물었더니 지금 복연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가 옳았구나. 그럼 제가 못 보죠. 딱 잡아채서 우리 함께 그러면 함께 한번 서로 해보자. 여기 그래가지고 오신 게 운명이네요. 네, 모르겠어요. 무슨 운명이 수명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3월 달부터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복팟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손님으로 오게 한 건데 오늘 중요한 인물들이 또 빠지는 통에 함께 하자 그랬더니 또 덜컥 예. 이 어드벤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나이 써님입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멋있네요. 네, 저는 그 옷장으로서 저도 한 몇 개월 사이에 재밌는 일이 있었다면은 제가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옛날에 이제 왕좌의 게임에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24시라고 있었어요. 한 15년 전. 뭔지 알아요. 24시라고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고생하는 대테러 그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홈랜드라고 저는 몰라서 우연히 넷플릭스를 이제 보다가 그냥 눌렀는데 그만 지난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2월까지 거의 매일 밤마다 내용이 맞나요? 8시즌이 8까지라니까요. 8년짜리예요. 8년짜리. 오. 8년 동안 했더라고요. 꾸준히. 옛날에 24시가 시즌이 8이었거든.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뭐 상황이 복잡한 것을 헤쳐나가는 걸 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잡한데 인간미를 가지고 또 순수 선한 캐릭터도 나쁜 캐릭터도 아니고 그냥 뭐 정말 보통의 한 스파이. 여성 스파이야 이번에는. 미국 CIA 요원인데 이제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실제 하는 일은 중동을 폭격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자기도 다치고 거짓말하고 또 사람 동료들을 챙기고 이건 완전히 선악 구분 경계가 모호한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건 이제 어쨌든 자기 꿈은 중동의 평화고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안전한 나라를 지키고 싶다. 이제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깔끔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진흙탕을 뒹구는 거죠. 저는 그게 오히려 리얼했어요. 아, 저걸 위해서 항상 선한 삶을 산다거나 악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양쪽을 오가면서 배신도 했다가 뭐 이중 스파이도 됐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너무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따라가게 됐죠. 넷플릭스에 있나요? 아, 예. 홈랜드. 근데 주변에서 한 번도 내가 그 추천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보통은 추천을 받고 들어가는 건데 못 받았다가 그냥 혼자 보다가 아 이거 내 과다. 왜 우리 저희도 보통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 스파이 그런 말 제가 많이 저도 쓰거든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이 지상에 이제 시민인 척하면서 충실한 시민으로 살되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이중 삶이 뭔지 이 CIA 여성 요원이 너무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 그런 이중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본인도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해가 느낌이 오시죠? 네. CIA 요원이다 보니까 뭐 적국하고 뭘 해야 되고 밀당을 해야 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그 다채로움이 너무 놀랐었고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얘기 잠깐 할게요. 마침 오늘 오신 써님하고 귤님이 축구 애호가시잖아요. 저는 압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저 귤님은 손흥민 그 70m 질주 있죠. 아, 네. 네, 저는 그걸 우리 동네 축구에서 봤어요. 귤님이 70m는 아니지만 우리 그 동네 아저씨들이 하는 축구 구장 안에서 그 질주를 혼자 해가지고 골을 완성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 무릎이 나가고 난리가 났고 부인이 뭐 절대 하면 안 된다, 죽는다, 너 이제 헤어진다 막 그랬는데 몰래 뛰는 모습을 저는 또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써니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보니까 토요일마다 그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반드시 축구를 했다. 내일도 맞죠?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있습니까? 예. 네, 이렇게 삽니다. 예, 둘 다 애호가라는 거 밑에서 그럼 우리 둘이 왔을 때 어제 얘기 좀 해보자. 어제 한일전이 있었어요. 생뚱맞은. 왜 했는지도 좀 모르겠는데 일본은 왜 불렀고 우리는 왜 갔는지 모르겠고 저는 몰랐어요. 그냥 남의 나라 좋은 일 시키러 간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어이가 없는 경기였거든요. 한번 좀 해설 좀 해주시죠. 우리 써님부터. 그리고 또 우리 저 귤님도 한번 또 추후 해설해 주시고 왜 졌는가. 네. 네, 왜 졌는가? 우리나라가
일본 원정에 가서 3대 0으로 완패를 당했죠. 처음 아니에요? 이 정도 처음은 점수차는? 아니고 10년 전에도 한번 3대 0으로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 예. 근데 대부분은 이기잖아 우리가. 그렇죠. 음.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이잖아, 굉장히 우세하고. 사실. 예. 그러면 한국 축구 수준이 10년 전으로 후퇴했다? 아니요. 퇴보했다? 후퇴했다기보다는 원래 안 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거라며. 그렇죠. 네. 네. 어, 후퇴했다기보다는 일본은 그 10년 동안 계속 차곡차곡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간 반면에 아 그 기본기가 느껴졌어요? 네, 어제 경기에서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봤던 건 기본기의 차이였어요. 아 일본은 뭐 특출나게 잘한 건 없었는데 그 탄탄한 기본기로 한국을 되게 압도했고 한국은 기본기조차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폼은 좀 국제적이긴 했겠죠. 폼은 뭔가 그쵸. 공격이 많을 테니까. 네, 굉장히 기본기부터 좀 부실한 플레이들이 많이 보여지면서 그렇게 3골을 얻어 먹었는데 뭐 후반전에 그 김승규 골키퍼가 아니었으면 거의 한 5대 0까지 나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우연히 봤는데 처음에 전반에서 이미 2골을 먹고 들어갔더라고. 네. 그럼 이상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미리 들은 거는 1.8분이다. 해외파가 전혀 없다. 근데 이강인 있지 않았어요? 이강인이 있었죠. 어땠어 이강인 역할은? 사실 이강인이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도 아쉬운데 그건 이강인 부진일 수도 있고 이강인을 백업 못 해준 것도 그런 건가요? 전체적인 그냥 모든 선수들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역량 부족, 기량의 부족. 절대 컨디션 문제는 아니다. 네, 왜냐면 이웃 나라니까 멀리 갔던 핑계도 없고 시차도 없고. 그렇죠. 그죠? 그래 어떻게 교수님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네, 뭐 일단 제가 한국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지금도 없고. 자기 축구는 좋아하는데 네, 이제 EPL을 자주 보고 그런 유럽 축구를 많이 봤는데,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국 축구는 수준이 낮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내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주의 마인드로 딱 잘하고 비싼 선수들이 있는 잘하는 그런 리그를 되게 좋아해 왔기 때문에 최고의 기량을 즐기는 쪽이었군요. 네, 그래서 한국 축구 뭐 일본하고 붙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 하는지 잘 몰랐고 크게 지고 나서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오늘 듣게 됐죠. 그래서 근데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아예 할 말이 없으니까? 네, 아니 그래도 좀 이제 애국적인 마음으로 네, 저 차범근 축구교실, 뭐 박지성 축구교실. 네, 제가 애국심이 진짜 부족한 건지, 뭐 졌으면 졌구나.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그럴만하구나. 나중에 해외파가 좀 추가된다면 그때야 좀 보겠지만. 근데 일본도 해외파가 없었어요? 일본은 있었죠. 거기도 뭐 꽤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외파들. 그렇죠. 뭐 해외파에 뭐 미나미노라는 선수도 있고 대부분 많이 나왔죠. 근데 원인을 우리 저 써님은 아까 말한 거 있었잖아요. 이거 원인을 뭘로 기본기의 본다? 부재. 네? 네. 이 기본기라는 게 사실 유소년 때부터 다져지면서 완성되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유소년 축구 시스템이 그런 기본기를 먼저 다지는 것보다는 좀 성과 중심의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여건들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것이. 아니 내가 약간 충격을 받은 거는 내가 2002년 봤잖아. 우리 온 국민이. 2002년에 그 흥분이 있었고 그 후에도 꾸준히 막 유소년 축구가 막 하고 뭐 전국에 잔디구장이 생기고 지난 20년 동안 확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쵸. 뭐 국제 경기 평가도 괜찮은 편이었고 뭐가 수준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오늘 선님한테 갑자기 기본기 부족이고 성과 중심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오래된 주제인데 그 부분을 다시 말하는 게 제가 너무 놀래서 한번 좀 논의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냥 감상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유소년 축구까지 됐는데도 왜 그럴까요, 진짜? 여전히 그런 교육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여전히 그런 이제 교육에서의 그런 엘리트 스포츠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근원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뒤엎어버리는 혁신이 부족하죠. 아니 난 착각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해외 국제대회 나가면 성적이 나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뭐가 늘었겠지. 또 손흥민 등등을 봤을 때 다 잘하잖아요. 놀랍고. 그래서 나는 그게 다 유소년 축구 덕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애초에 그 친구들이 국내에서 훈련받지 않고 아예 밖에서 그렇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초등학교 이후로 다 이제 해외 유학을 나가서 축구를 배워오고 또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그 아버지가 굉장히
기본기를 엄하게 가르쳤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케이스다, 그죠? 네, 그리고 중학교에 이제 독일로 넘어가서 축구를 배워오고. 할 말이 없네. 네. 우리 그 자본주의적인 우리 저 귤님, 네. 뭐 계속 할 말이 없어요. 어때요? 네. 한국 뭐, 냅둘 거예요? 뭔가 좀 그래도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유소년 이런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는 분야는 게임이거든요. 전국 어디든 PC방이 있어요. 그래서 유소년 풀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게임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한국 문화에서 축구부가 있는 학교도 거의 없고. 그래요? 유소년 축구는 뭐야?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 교실은 많죠. 근데 걔네들이 또 이제 축구를 진짜 제대로 할 거면 축구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안에서 또 엘리트 교육 위주로 또 된다거나. 오히려 어릴 네. 때부터 선행 학습하듯이 괜히 어릴 때부터 고생시키는 문화만 남았다고 봐도 되겠네? 네, 저도 귤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그 저변이라고 하잖아요. 그 저변이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들이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는 이유도 그 PC방이라는 저변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만연하기 때문에인데 스포츠도 같은 원리로서 좀 저변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맞아요. 부족하지 않나 근데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돈을 많이 써야겠죠. 예, 근데 돈을 많이 쓴다는 게 이게 몰빵으로 막 축구에 투자한다기보다 일단 그러려면 국민들 의식이 좀 많이 퍼져야 되는데 그러네. 그렇게까지 또 그런 왜 이렇게 유소년층이 필요하고 또 이게 널리 퍼져야 되는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이제 그런 논리가 너무 부족하고 예, 그렇게 설득하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정책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진짜 충격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었어요. 어제 보고서 진 거는 상관없었던 게 이제 더 이상 저는 일본이 무슨 상대거나 무슨 국가 단위로 한다고 뭐 중요한 거 아니다. 이제 우리는 맛볼 거 다 맛봤고 이제부터는 진짜 우리 써님 말대로 기본기가 얼마나 충실한지 즐기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너무 허술한 게 어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분하지 않았어. 진 거는 아니 뭐 질 수도 있지 뭐 그랬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분했지만 지금은 좀 그런 마음은 아니고 기본기 얘기하니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얘기는 우리 뭡니까 고골의 외투를 우리 꼬조님께서 소개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네. 네, 하시죠. 저는 고골이라는 니콜라이 고골이라고 러시아 19세기 초반 작가이고요. 그 사람의 단편인 외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표지가 이거는 고전이기 때문에 뭐 믿음사에서도 나오고 문학동네에서도 나오고 펭귄 클래식에서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표지를 보면 되게 어두워요. 어떤 얼굴 없는 남자가 외투를 입고 있는 아니면은 얼굴은 있는데 막 되게 기괴한 얼굴이 외투를 입고 있는 그런 표지가 좀 많고요. 우울하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도 이북인데 그런 느낌이에요. 이 작가를 먼저 소개를 하면 사실 러시아 문학하면 이 문학의 자부심으로는 또 빠지지 않는 나라긴 한데 고골은 이제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고골은 무려 도스토옙스키가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라고 말한 그런 작가이고요. 고골의 외투를 기억하면서 하는 소리였겠죠? 네, 그러니까 뭐 고골의 외투를 좀 중의적으로 썼겠죠. 진짜 고골의 품 안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외투라는 작품이 어떤 러시아 소설의 기초? 아니면 많은 소설가들이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근데 바보 같은 질문인데 뭐 영국 소설, 프랑스 소설 그러면 알겠어요. 근데 러시아는 뭔가 유럽에서 후진국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근대화가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당한 수준의 문학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뭔가 문화적으로 좀 저력이 있어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진짜 그게 약간 특이하지 않아? 네. 아니 폴란드 소설 모르겠고 체코 소설 모르겠거든. 근데 왜 유독 러시아는 또 이렇게 빛나는 출중한 사람들이 막 몇 명 있잖아. 대여섯 명이서. 뭐 혹자는 러시아가 너무 추워서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소설가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러니까 고민이 우스갯소리로 춥고 고민이 많아. 환경적인 영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분은 이제 1809년에 태어나서 52년에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19세기 초반 사람이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푸시킨인가 그거 아니에요? 푸시킨이 이 사람을 키웠어요. 발굴한 작가예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가이자 이제 푸시킨에게 발굴을 당한 작가이고. 제가 그 외우는 시거든. 책받침에 나와가지고 외웠어요. 너무 몰라 왜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시를 외우는 게 옛날 사람들 선배들은 뭐가 저는 그런 건 없었는데 그냥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때 좌절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걸 외웠었죠. 푸시킨.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또 약간 딱 가슴을 울리잖아요. 너 노여워하지 마라.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작품 스타일이 이렇게 주인공을 옹호하는 건지 비판하는 건지 읽으면서 독자 약간 아리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되게 재밌고 익살스러운데 풍자적이고 해학적이지만 한편 또 되게 비판적이고 이런 좀 두 가지 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막 진행을 하는데 그쵸, 네.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거리를 두고 네, 있다. 네.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는 이분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외투도 있지만 코라는 작품도 있는데 어떤 남자가 자고 일어났더니 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기 코를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플롯만 두고 보면 카프카의 변신과 되게 비슷하잖아요. 일어났더니 벌레가 됐는데 카프카는 계속 진지하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철학적으로 이게 벌레가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코가 없어진 걸 좀 되게 유머러스하게 그리기 때문에 이게 뭐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야? 이런 질문을 많이 독자에게 던지는 결론을 막 예쁘게 수습하지도 않는구나. 네네 그런 작가라고. 뭐 앞선에 뭔가 느낌이. 그렇죠. 조금 이제 선구적인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도시 사람이에요? 뭐 모스크바에 살았다든지. 그 러시아 도시 이야기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조금 지방 사람이고요. 그 러시아의 대도시 하면은 모스크바와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러시아 소설에서 모스크바는 뭔가 그 슬라브적인 요소, 소탈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사람들이 별로 욕심도 없고 그런 전통을 의미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을 받아들여서 표트르 대제가 새로 만든 근대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허영심을 갖고 시골에서 상경해서 내가 저기서 출세해야지 하는 곳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시골 출신인데 당시에는 그 페테르부르크에 가가지고 이제 푸시킨이라는 유명 작가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소설을 잘 쓰는지 보여주겠어 하는 부푼 마음으로 올라갔던 고골 얘기죠 지금? 고골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작가가 그런 삶을 살았고 이 외투도 이제 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러시아 소설을 가지고 왔으니까 좀 러시아 소설을 읽을 때 제일 좀 빡치는 게 이름이죠. 이름이죠. 한 사람 이름이 5개쯤 되는 이름도 데다가 너무 길고 이렇게 불렀다가 저렇게 불렀다가 막 아빠 이름도 똑같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가져왔어요. 러시아 이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왜냐면 이 소설에서도 계속 주인공 이름이 아까키에비치예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이름이 이바노비치 이바노프예요. 이름이 그렇게 됐을 네, 경우. 이름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뭐 중간에 있는 게 미들네임이겠지 생각하잖아요. 맨 끝에 있는 게 성은 맞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게 뭐냐? 아빠 이름을 따와서 거기에서 비치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바노비치다. 그러면 얘 아빠 이름도 이반이에요. 남자일 경우에 비치를 붙이고 근데 얘가 여동생이 있어. 그러면 이바노브나가 돼요. 뒤에 브나를 붙여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푸틴은 성이고요. 푸틴 진짜 이름은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빠 이름도 블라디미르인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이름이 동명이인이 워낙 많으니까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별칭으로 불러요. 구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샤샤, 그렇지. 로제아 이런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소설 속에는 친구가 부르면 샤샤, 뭐 이렇게 누가 공식적으로 부르면 알렉산드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렇구나. 얘는 왜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잘 딸까? 그러게요. 이게 성씨 중심이 아니라 너 아빠가 누구야 이게 되게 중요한 사유였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드릴 주인공은 아까키에비치 바시마치킨이 이 사람의 풀네임이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바시마치킨 이렇게 성을 부르면 좀 존대일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까키에비치 그러니까 이름과 부친까지 불러야 좀 포멀한 공식적인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설에서도 계속 아까키에비치 씨가 뭐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소설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주인공은 9급 공무원이에요. 9급 관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당시의 관료 제도를 알지는 못해도 9급
1하고는 숫자가 딱 주는 그런 말단 느낌 공무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하급, 말단.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를 쓴 거를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예쁜 정자체로 옮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를 하는 게 이 사람의 일입니다. 필경사 바틀비인데? 그쵸. 이런 류의 소설이 되게 많아요. 필경사 바틀비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뭐 작가가 쓴 글을 이렇게 문장 부호만 고치거나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거나 철자법을 고치는 그런 소설가가 주인공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한 말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조금 교정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 소설에서는 어떨 때 소설이 시작되고 사건이 시작되냐. 그냥 이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내가 토시 하나를 바꿀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해서 내가 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글씨를 집어넣을 때 소설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너무 만족을 하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제 위에 상사가 너 근데 정서법만 하기엔 좀 아깝다. 다른 보고서도 한번 써볼래? 했는데 이 사람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일이 너무 좋고 저는 평생 그냥 정서만 할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자기 분수를 안다고 해야 되나? 자기 자리에 만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러고 싶다. 그쵸, 머리 안 조금, 쓰고 그냥 잘 글씨 잘 쓰면서 그냥 살고 싶다 진짜. 그쵸, 생활도 굉장히 단조로워요. 근데 이렇게 정서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 이유가 혹시 예전에 인터넷 같은 데서 러시아 필기체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몰라요. 지금 한번 알아볼 수 검색해 없는. 보시면, 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 필기체.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그래서 이런 직업이 실제로 따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고 그냥 이 사람 일과는 그거예요. 아침에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남이 쓴 보고서 그대로 옮겨 쓰고 집에 가서 저녁 한 그릇 딱 먹고 내일 출근할 생각에 일찍 잠에 들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네.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산트페테르부르크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핀란드랑 붙어 있는 곳이래요. 많이 북쪽이다 그죠? 네, 러시아도 춥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외투 두꺼운 걸 입고 회사를 갔는데 말만 외투지 뭐 등이 다 보일 정도로 해진 거예요. 너무 오래 입어서. 그래서 이제 회사 동료들도 다 막 놀려요. 아니 무슨 외투로 이런 걸 입고 오나. 근데 이 사람은 뭐 패션, 옷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재봉사를 찾아가서 나 이것 좀 고쳐주쇼 해요. 근데 재봉사가 나으리 이거는 돈 주고 고칠 수가 없다. 이참에 그냥 한 개 사셔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 이랬는데 좀 너무 값이 센 거예요. 근데 이제 재봉사가 이렇게 좀 입을 잘 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 번 사면 얼마나 춥냐 우리. 자주 입고 오래 입을 수 있다. 털도 이렇게 최고급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뜻한 걸로 해주고 안에 이렇게 솜도 포근한 걸로 넣어주고 안감도 보들보들한 걸로 넣어주겠다. 이렇게 딱 설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월급을 보너스를 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그 월급 보너스 받은 걸로 해서 거의 뭐 전 재산을 몰빵해가지고 외투를 삽니다. 한 300만 원. 뭐 더 돼 보여?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돈으로는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구급 공무원이 받는 월급이 많지도 않았을 테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옷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을 하지 않았을 테니 옷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재봉사랑 뭐 밖에 털은 무슨 털로 할 건지 뭐 안에 솜은 뭘 넣을 건지 실은 무슨 색깔로 할 건지 이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출근할 생각에 빨리 밥 먹고 자던 사람이 이제는 막 요즘 말로 행복회로 돌린다 하잖아요. 입가에 미소가 막 절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대하던 그 외투를 드디어 이제 받아서 딱 회사로 입고 가요. 근데 이때까지는 회사 동료들이 다 이 사람만 보면 막 그냥 뒤에서 수근거리고 저 사람 저 입은 행색 좀 봐라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동료들이 말을 한마디씩 붙이는 거예요. 오, 외투를 새로 사셨어요? 외투 되게 따뜻해 보여요.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자기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받으니까 기분이 막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투 하나 샀는데 이렇게 갑자기 인싸가 된 기분. 하필 또 그때 자기 상관이 오늘 내 집에 생일 파티, 나 생일이니까 생일 파티에 얘들아 올래? 너도 와 하면서 이 아까끼 미치 씨를 초대합니다. 이분의 인생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외투가 혹시 아니었다면 초대 안 받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고 이랬는데 아.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제 둘러싸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초대를 받은 세상에.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원래는 이 사람은 빨리 잠자고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사람인데 밤늦게 하는 생일 파티에 갑니다. 갔는데 이제 뭐 우리가 또 약간 아무리 인싸여도 좀 모르는 사람 파티에 가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꺼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다가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한 자정이 넘어가지고 이제 몰래 외투를 챙겨서 나와서 집으로 가요. 근데 이제 이 생일 파티가 있었던 마을은 아무래도 부촌이고 삐까뻔쩍 밤에도 굉장히 밝았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로 오니까 조금 골목이 어둑어둑한 거예요. 그 어둑어둑한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서 이 외투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우리나라는 외투를 빼앗기는 방식으로는 강도 안 만나는 것 같은데 그쵸, 거기는 근데 그렇게 외투가 되네. 되게 좋았나 봐요. 또 추우니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잊고 산다. 원래대로 산다. 옛날 걸로? 네. 아니면 아니면 잊고 뭐- 산다? 이삭 외출돼서 잊고 산다. 신고 일단 해야지. 뭐 신고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겉옷을 달라고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가르쳤어? 겉옷을 아. 달라고 하면 또 속옷도 주고 빤스까지 네. 벗어. 다치진 않았어요? 했는데 다치지는 않았어요. 자존심만 강도 참 다쳤어요. 얄밉다. 그쵸. 참 이렇게 딱 가져갔을까? 이 사람이 경찰도 가고 했는데 경찰이 뭐 딱히 생색도 너무 추레 보이고 이러니까 관심도 안 가져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직장 동료가 너무 딱해 보이니까 그러지 말고 유력 인사를 찾아가라. 너 백날 경찰서 가봤자 경찰들이 네 말 안 들어준다. 이렇게 아예 뭐 장관,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라. 이래가지고 이 아카키에비치가 그 배짱도 없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유력 인사를. 근데 유력 인사가 하필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그 장관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사무실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장관이 얼마나 파워 있는 자리인지 내가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 이런 타이밍에 이 아카키에비치 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력 인사가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 절차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냐. 왜 나한테 바로 찾아오느냐. 당장 나는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해요. 아카키에비치가 그 길로 파들 떨면서 그 추운 페테르부르크 거리를 막 지나서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감기에 너무 심하게 들어서 죽습니다. 음. 외투를 뭔 영화가 입어서 이렇게 끝나요? 죽습니다. 이야, 이거 영화 됐나 이거 영화? 되게 있었을 것 재밌지 같은데? 않나요? 네. 아, 그 끝나요 그렇게? 끝나지도 않아요. 에이? 심지어 유령이 되어 이 도시를 배회를 합니다. 그래서 외투를 입은 사람마다 뭐 그 외투가 고양이 털이든 담비 털이든 외투를 뺏는 귀신이 됩니다. 이야. 그럼 혹시 그 강도 그 전에 유령 아니었을까? 그 딴 유령? 그랬을지. 아니 펜트하우스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러면? 아니에요. 막장.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 사망이 이 전체 흐름에서 한 중간쯤 되는 거예요? 막판인 거예요? 막판입니다. 아 막판에 유령이 된다? 네. 뜻밖이네. 근데 이 사람 단편이 약간 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깬다 깨. 읽어보시면 되게 아 이게 뭐지? 얘를 비판하는 건가? 물질 만능주의의 이 아카키에비치의 이 허영을 비판하는 건가 싶다가 또 이 사람을 되게 불쌍하게 그려요. 그럼 이 사회를 비판하는 건가 싶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또 뭐야? 또 대반전이 또 한 번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끝나죠. 네. 유령으로 끝나요 그냥? 남의 거 뺏는 유령으로 사람으로? 끝나고 이 그 왜 유력 인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도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렇지. 되게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그 사람 내가 너무 심하게 쫓아냈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 유령을 만나서 외투를 빼앗깁니다. 아, 그렇게 주인공. 끝이 납니다. 네. 유령을 만나서 네, 네. 아 보복을 하는데? 네. 묘한 보복을? 네. 자기 혹시 그 강도 찾아가서 뺏긴 하나요? 아니 가져오나요? 강도는 안 찾아가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하네. 그러게요. 강도는 보복을 안 해야 되는데. 찾아갔을까요? 못 찾은 거겠죠. 이걸 택한 이유는 뭡니까? 이거를 택한 야 이유는 이것도 묘하네. 마지막에 띵 되는데? 이게 조금 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원에 학과마다 세미나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대학원생들이 가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근데 저희 과가 이제 선배들 대가 끊기면서 엄청 제가 한 몇 년 만에 그 세미나실을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비번을 어렵게 찾아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근데 이제 모든 시간이 한 2011년에 멈춰 있더라고요. 아 그 세미나실이? 네. 그동안 안 들어갔구나. 네. 그러니까 뭐 한 10년. 2017년 달력도 있고 한데 대부분의 자료들이 막 2011년 자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뭐 와인도 드시고 믹스 커피도 드시고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뭐 10년 만에 들어간 곳이 아닌 것처럼 깨끗해?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잘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막 청소를 하다가 아이고 어제 밤에도 여기 와서 누가 커피를 마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그걸 딱 보는데 이건 아깝기의 비치의 망령이다. 이거는 논문을 쓰다가 믹스 커피를 마신 어떤 대학원생의 망령이 여기에 깃들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싹해지면서. 아예 모르죠 그 배경은. 네, 누가 모르죠. 거기 네, 사용했는지 네. 아예 모르는데 네. 그냥 느낌이 안 쓴 데를 들어가 본 거고. 네. 야, 그 특이하다 그거. 그러니까 뭔가 너무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좀 짠함이 있잖아요. 그게 뭐 아깝기의 비치일 수도 있고 조금 그런 오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독특한데. 네, 굉장히 독특한 소설이고 실제로도 좀 독특하다는 평을 많이 받는 작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무슨 흔히 이제 뭐 저 러시아 문학 그러면은 혁명 문학이라든지 뭐 자기 대자연을 뭐 웅원한 민족주의 문학이라든지 뭐 이래야지 자연스러운데 이건 그냥 도시인의 한 일상이잖아요. 약간 짠한. 네. 네. 근데 이제 러시아 문학이 우리가 아는 뭐 전쟁과 평화 음. 뭐 이런 것들은 되게 길잖아요. 죄와 벌 이런 거 말고 이제 단편 소설들도 되게 많아요. 뭐 푸시킨 아까 말한 그 시인도 단편 소설을 썼고 이 사람도 단편 소설을 썼고 체호프 같은 사람도 단편 안톤 소설을 체호프. 썼고 근데 단편 소설을 읽으면 좀 요런 느낌이 많아요. 뭔가 되게 재밌는데 뭔가를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좀 많이 읽어보는 게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꺼운 소설보다는 이런 단편 소설을 빌리시거나 하나 사셔가지고 지하철에서 한 편씩 읽으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는 있네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고골의 외투 꼬조의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